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통계가 나왔어요. 작년에 16세에서 24세 청년 인구가 총 9,600만 명이다. 1,600만 명이 탕핑족이라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뭐 60에서 70%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글자 그대로 폼나는 거. 로켓 쏘아 올리고 양자 컴퓨터 만들고 이러한 정책 자체가 저는 과연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취하는 게 맞는 정책 방향인지.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입니다.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통계가 나왔어요. 작년에 중국의 그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발표가 됐었는데 당국에서는 19.6%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때 이제 외국이 아니라 베이징 대학의 장단단 교수라는 분이, 그 여자 교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은 16세에서 24세 청년 인구가 총 9,600만 명이다. 근데 이 중에 3,200만 명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6,400만 명이 비노동이고, 근데 그 중에 물론 학생이 4,800만이니까 원래 학생은 다 이제 빼고 계산합니다. 다른 나라도 1,600만 명이 탕핑족이라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기가 정말로 일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니까 구직 전선에서 빠진 게 1,600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왔을 때 이 중에 취업할 사람이 또 몇이나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 숫자도 점점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50% 이상일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서 중국에서, 이게 작년 7월인데 이제 여기서 통계를 발표를 멈췄죠. 그리고 한동안 몇 달 동안 통계 발표를 안 하다가 통계 기준을 바꿨는데 정확히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중국 통계라는 게 사실 잘 믿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그걸 바꿔가지고 갑자기 올해 나와서 이제 청년 실업률이 작년 12월부터 한 14에서 15%로 갑자기 뚝 떨어지게 나오는데, 그동안 그렇게 취업량이 늘어났을 리가 없어요. 고용량이. 중국하고 우리나라 다른 나라하고 이 ILO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을 일을 해야 되느냐인데 중국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으로 칩니다. 중국의 실업률이라는 거는 굉장히 숫자를 낮춰서 과소 추정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아마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뭐 60에서 70%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까지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도 그냥 막연한 추측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 통계 기준을 바꿨더니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졌거든요. 이게 갑자기 그냥 뚝 떨어져서 10%대로 떨어졌다가 이 46.5%라는 것 자체도 주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을 다 취업자로 계산을 했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요새 보니까 중국에서 얼마 전에도 이 배달기사가 굉장히 늘었다 그러거든요. 배달기사 쪽으로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처우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1시간 정도, 하루 정도 일하고 와도 다 취업자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도 거의 50%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중국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은 나라는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빈부격차가 큰 거는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 연유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중국은 더 복합적인데, 중국은 처음에 개발하는 단계부터 그때 덩샤오핑이 개방을 할 때 전국을 동시에 개방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동부 연안부터 개방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도시에 들어올 수는 있어도 도시에서 자기 이름으로 집을 사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에 농민공들이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요, 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돈 벌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소득이 확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간 소득이 전부 다 동부 연안 쪽에만 된 거고, 아직도 관시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공기업의 비중이 아주 높죠. 이런 나라에서 그럼 돈을 번다 그러면 물론 마윈 같은 사람처럼 특출하게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공산당하고 연결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 부가 더더욱 특혜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도시하고 농촌 간에도 농민들이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 사다리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중국처럼 이렇게 완전히 지역과 도시, 농촌, 그 다음에 공산당의 연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집중 현상이 중국은 더 셌던 거죠. 그리고 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편차가 워낙 컸다는 게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빈부격차가 큰 게 중국은 지금 현재 그런 과거의 정책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권과 그 전에 바이든 정권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 두
트럼프 정권에서 가장 유사한 부분은 통상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중에서도 특히 대중국 정책이죠. 그래서 이번에 해리스가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중국은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 정도의 차이로 봤을 때 그나마 해리스가 조금 덜했고 트럼프는 조금 더 강하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할 거다. 하지만 원칙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처음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왔을 때 중국과의 디커플링 그러면서 중국과는 완전히 이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바이든이 당선이 된 이후에는 그 표현을 약간 순화시켜서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너무 편중보다는 위험을 분산하게 다른 나라도 조금 간다. 사실 내용은 같아요. 같은데 표현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정도를 약간 약하게 한 것뿐입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2기가 됐는데 오히려 보다 노골적으로 더 중국을 압박하지 않겠냐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아마 그런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또 저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사실 우리나라한테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많이 교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도 우리나라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수출을 하게 되면 중국산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또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은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에 더 안 팔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하고의 무역에서 우리가 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적자폭이 더 커질 수가 있죠. 좀 부정적인 요소는 있고 다만 미국에서 중국의 첨단 산업들, 전략 산업들을 이제 견제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빠르게 우리나라 기업들을 쫓아오고 있는데 이 속도를 확 늦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근데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중국의 추격을 한숨 돌리고 다른 산업, 철강, 조선이라도 그 산업 내에서도 상당히 하이텍 분야에서 중국이 많이 쫓아왔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부분에서 더 추격하는 걸 갖다가 지금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또 견제 효과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과거에 발표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본주의의 소비 문화를 지향하고 발전적인 전략산업, 첨단산업 위주의 성장을 해야 된다. 빅테크 소비 기업들에 대한 거를 억누르고, 그 다음에 사교육 시장 억누르고, 뭐 부동산 억누르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 좀 너무 버블이 좀 커지긴 했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규제를 갑작스럽게 가했죠. 이렇게 하면서 글자 그대로 폼나는 거 막. 로켓 쏘아 올리고 양자 컴퓨터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정책 자체가 저는 과연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취하는 게 맞는 정책 방향인지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거를 뜯어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공기업의 비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간에서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게 사업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조건은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해 줘야 돼요. 개인 자체가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거기다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건 큰 손들이 투자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익이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보상을 갖다가 확실하게 자기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정부에서 돈을 뺏어갈 수 있다? 마윈처럼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잡아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창업이나 새로운 기술이 사업화되는 과정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중국의 그 부양책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돈 때려넣는 거다? 그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도 좋은 흐름으로 갈아타긴 어렵고 과거처럼 이제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간다 이런 거는 어렵고 서서히 침체가 길어진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중국 외에 차이나 플러스 원, 차이나 플러스 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의 비중을 약간씩은 줄여나가는 중국 의존도를 계속 조금씩이라도 낮춰가는 게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중국처럼 큰 나라가 경제가 침체가 되는 원인이 딱 하나로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죠. 크게 보면은 서너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지방 정부의 부채가 너무 이제 과도했다. 그동안 경제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이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부채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죠. 부채를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된 것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중 갈등이죠.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죠. 중국 제품을 갖다가 가장 많이 소비를 해줬던 미국인데 물론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량이 뭐 완전히 확 줄어든 건 아닌데 그 전략 산업이라고 부를 만한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굉장히 그 북미 시장에서 고전을 하고 있죠. 또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과거에 이제 그 흐름대로 갔었는데 공동부유라든지 뭐 이런 쪽을 택하면서 과도한 소비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거품을 제거한다. 그리고 또 빅테크 기업들을 많이 규제를 했죠. 정말로 육성하려 그러는 건 어느 쪽이냐면은 국가 전략 산업, 그래서 뭐 반도체, 양자 컴퓨터, 우주 산업, 뭐 이런 항공 산업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쪽 산업으로다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청년 실업과 관련된 게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인 게 사교육을 갖다 크게 규제했어요. 젊은이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기업에도 들어가지만 사교육 시장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얻고 있는데 이제 그 자리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지방 정부의 부동산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기업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부동산에서 뭐 헝다그룹도 그랬고 굉장히 많은 또 타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그룹에서 일하는 다양한 전문직들이 있거든요. 변호사나 회계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또 사라지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하나는 부채 문제였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뭐 공동 부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소비와 관련된 쪽에 대해서 지나치게 타이트한 정책을 썼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그 어떤 무역 감소. 요렇게를 뽑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 또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국도 이제 굉장히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합쳐지면서 중국이 단기적으로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발언을 한 거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를 아마 이제 염두에 두고 한 얘기 같습니다. 과거에는 덩쇼핑 시절에 보면 도광양액을 해서 미국한테 몸을 좀 낮추는 상태였거든요. 그 이후에도 그런 기조를 이어져 왔고,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계속 규모가 커지면서 조금씩 이제 미국의 위협이 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시진핑 주석은 자기가 이제 2기로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을 갖추었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너무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기술력적으로도 많이 쫓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더니 세계의 뭐 심각한 도전이라고 그랬는데, 미국 입장에서 또 뒤집어서 보면은 그럼 그동안 과연 중국이 공정무역을 했었냐? 중국은 기업들한테 보조금 주고 산업 스파이 활동도 해외에서 많이 하고 이러지 않았냐? 미국이 지금 자국부 산업 보호한다 그러는 거 갖다가 불공정하다 그러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동안 중국은 어떻게 했었냐라고 미국에서 또 되물을 수가 있는 거죠. 양쪽 입장이 그렇게 서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견제까지도 못 가고 약간 항의 정도죠. 예. 거기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라이트하이저라고, 지난번 이제 트럼프 1기 때 무역 대표부를 했던 사람인데, 그 라이트하이저의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동안 세계가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 하나의 세계가 되면서 자유시장 경제로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면서 미국만 손해보는 시합을 했었다는 거예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EU 쪽에서도 자국 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 보조 관세를 굉장히 주거든요. 세제 혜택도 많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 비판을 하는 책을 썼던 사람이 무역 대표부가 돼서 무역 통상 정책을 이제 좌우한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한 번 한 다음에 이제 경험도 있는 상태에서 이번엔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선거하는 과정에서 모든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60%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아마 트럼프 특유의 블러핑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미국도 타격이 큽니다. 인플레가 엄청날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오는 그 싼 제조품들 덕분에 그래도 가격이 이만큼이나 유지가 되는 건데, 모든 제품에 60% 관세를 매긴다? 미국 소비자들이 결국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 산업이 아니면,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아주 핵심적인 첨단 산업,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산업이 아니면은 일반 소비재에 대해서 관세를 60%까지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올릴 수는 있어도 모든 제품에 대한 60% 이거는 저는 뭐 현실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이번에 이제 3단계 부양책을 낸 거죠. 처음에 뭐 금융 쪽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재정정책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다가 10조 위안을 부양책으로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약간은 실망스러워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적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시장 자체를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이번엔 부양책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계 금융시장의 반응은 도움이 일부는 되겠지만 크게
그 만족스럽지 못하다. 약간 이런 이미지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도 가장 근본적으로 이런 거죠. 다른 거는 다 괜찮고 실물 경제가 괜찮은데 신용 경색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돈을 푸는 부양책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맞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경기 후퇴를 조금 늦출 수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효율이라든지 아니면 미중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 부양책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느냐? 그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경제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부문에서의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민간으로 넘기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제도 개혁이 있냐면 저는 그런 건 전혀 없고 단순히 돈을 넣는데 지금 그 단순히 돈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는 정말 일시적인 신용경색이 왔을 때의 얘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은 이제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중국이 봉착한 문제는. 네.